한국 방산이 폴란드 수출이 시작되고 그 외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붙들려고 달려드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방해 공작글을 둘러싼 언론들의 반응. 저들은 한국이 방산 시장을 점령하는 게 진정 두려운 걸까요? 그 내용을 사연 주인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독일의 군사 전문 기자 요한 슈타이너입니다. 20년 동안 나토와 유럽의 방위 산업을 취재해왔죠. 제 사무실이 있는 베를린의 아침은 늘 그랬듯 고요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매일 아침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폴란드, 한국 무기 대량 도입 결정. 커피잔을 들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눈썹은 점점 더 찌푸려졌죠.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유럽의 방위 산업을 지켜봐 온 제가 알기로는 유럽 시장은 늘 독일과 미국의 무기들이 지배해왔습니다. 라인메탈이나 크라우스마이너스 마테이 같은 독일 기업들의 무기는 품질과 신뢰성 면에서 최고로 인정받아왔죠. 사무실 벽에 걸린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취재를 통해 독일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걸까요? 제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년간 작성했던 기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진출 시도를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유럽에서는 어렵다고 봤죠. 컴퓨터를 켜고 폴란드의 결정에 대한 다른 매체들의 반응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긍정적인 평가도 눈에 띄었죠. 이건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결심이 섰습니다.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폴란드 현지 취재를 제안했죠. 평소 제 판단을 신뢰하던 편집장은 바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여권을 꺼내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무기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의 기술력이 부족한 걸까요? 노트북에 폴란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유럽의 안보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폴란드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사무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한국.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정말 유럽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나토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폴란드군은 왜 이런 모험적인 선택을 한 걸까? 취재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리라고. 진실은 현장에 있을 테니까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폴란드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카메라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유럽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무거운 긴장감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이곳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 인터뷰 대상은 폴란드 국방부의 피오트르 코발스키 차관이었습니다. 국방부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벽에 걸린 대형 지도가 눈에 들어왔죠.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슈타이너 씨,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우리는 지금 당장 군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풍경이 순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죠. 하지만 왜 하필 한국 무기입니까?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프랑스의 무기들도 있었을 텐데요. 코발스키 차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비교 분석 자료였죠. 보시다시피 납기와 가격, 성능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1년 안에 최소 180대의 전차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이 물량을 3년 안에도 맞출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K2 전차의 가격은 레오파르트 투어 7의 70% 수준이었죠. 납기는 절반 이상 빨랐습니다. 다음 일정은 폴란드 육군 전략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마리아 노바크 박사를 만났죠. 그녀는 20년 넘게 유럽의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요. 나토 회원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럽이나 미국의 무기만 써야 한다는 법은 없죠. 노바크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런 고정관념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연구소의 회의실에서는 젊은 군사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분석 자료가 빼곡히 붙어 있었죠. 우리가 주목한 건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한 전문가가 레이저 포인터로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승무원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죠. 레오파르트는 4명이 필요합니다. 저녁이 되어 현지 군사 전문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한 레스토랑이었죠. 그들의 시각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전쟁은 이론이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에겐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 육군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아직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들이 늘어서 있었죠. 하지만 몇 개월 후면 이곳에 한국의 K2 전차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이미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소장 야누시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보내온 교육자료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준비성과 체계성은 정말 대단했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은 정말 유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현장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있을 무기 테스트 현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폴란드 드라프스코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안개가 자욱한 훈련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현장을 지휘하는 카지미에시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해 보였죠. 우리는 지난 3개월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을 테스트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검증의 날이죠. 안개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2 전차였죠. 무게 55톤의 강철 괴물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옆에는 레오파르트 투어 7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지미에시 대령의 신호와 함께 K2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테스트는 기동성 평가였죠. 진흙탕과 급경사, 웅덩이가 가득한 험난한 코스였습니다. 저 지형은 우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폴란드의 최악의 조건을 재현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K2 전차는 마치 얼음 위를 달리는 스케이터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이 내뿜는 굉음과 함께 55톤의 무게가 믿기지 않는 민첩함을 보여줬죠. 놀랍군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독일 라인메탈사의 기술 담당자도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전차포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K2는 2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더구나 사격 간격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현장을 참관하던 폴란드 육군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수동장전이라 1분에 6발이 한계예요. 하지만 K는 1분에 10발까지 가능합니다. 이어서 K9 자주포의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155mm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연속 사격 중에도 진지를 옮기는 이른바 슈트 앤 스쿠트 능력 테스트였죠. 40km 밖의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8km나 깁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테스트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현장의 장교들은 더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날씨야말로 최고의 테스트 조건이죠. 실전은 늘 최악의 조건에서 벌어지니까요. 비를 맞으며 지켜보는 동안 저의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통합된 전투 시스템이죠. 카즈미에시 대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통합 전투 능력이니까요. 테스트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폴란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기를 도입하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도 저는 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제 노트북에는 수많은 메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과 정말 다르군.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이 선택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만나봐야 했습니다. 진실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르샤바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폴란드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안제이 브로니슬라프스키 장군과의 인터뷰였죠. 나토의 역사를 보세요. 브로니슬라프스키 장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과 독일의 무기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고 전술을 발전시켜왔죠. 이런 협력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어제 본 테스트 결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고개를 저었죠. 몇 번의 테스트로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은 테스트장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군사 전문 기자로서 이 점을 간과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강한 반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투어 7의 가격을 20% 인하하겠다고 하더군요. 기술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계약을 맺으려 하자 서둘러 조건을 개선한 거죠. 회의실 한쪽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한국 무기 도입이 나토 표준화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죠. 부품 호환성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정비 체계는? 전시의 보급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받아 적었죠. 이것들은 분명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호텔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고위 임원이었죠. 슈타이너 씨, 우리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정비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놨죠. 이걸 모두 포기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건.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동맹 관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 기자로서 조국의 방산 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편치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폴란드 의회를 찾았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들과의 면담이었죠.
우리는 유럽의 방위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단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구의 국가의 무기에 의존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무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논쟁은 계속됐고 저는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제 기사가 이 중요한 결정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테스트 현장에서 본 한국 무기의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의 우려도 이해가 됐죠. 한국 무기가 정말 유럽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취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로 예정된 한국 무기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측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죠. 폴란드 육군사관학교에서 마테우시 코발츠키 중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3년간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군사 전문가였죠.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테우시 중령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군이 K2 전차로 기동훈련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때 이미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차가 우리 폴란드에도 필요하다고. 사관학교 교실에서 마테우시 중령은 상세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을 꼼꼼히 분석한 보고서였죠. 먼저 가격을 보세요. 그가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K2 전차의 가격은 레오파르트 투어 7의 70% 수준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같이 긴 국경선을 가진 나라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어서 기술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K2 전차에는 최신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죠. 레오파르트 투어 7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훈련 중인 생도들이 보였습니다. 마테우시 중령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납품 속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자국군 납품도 밀려 있어서 우리 주문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죠. 반면 한국은 1년 내 180대 이상의 전차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생산이 가능한가요? 마테우시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생산시설을 직접 봤습니다.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은 연간 100대 이상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게다가 우리를 위해 생산 라인을 추가로 증설 중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K9 자주포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K9은 이미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터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모두 K9을 선택했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선택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혹한기 성능이 검증됐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후 우리는 시뮬레이션 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K2 전차의 가상훈련이 진행 중이었죠. 보세요, 이 정비성을. 마테우시 중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엔진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 레오파르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전시에는 이런 게 승패를 가르죠. 그때 한 생도가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마테우시 중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처음부터 나토 표준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155포탄이나 전차 포탄도 모두 나토 규격이죠. 심지어 통신체계도 나토 표준을 완벽히 준수합니다. 저녁이 되어 마테우시 중령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한국 군사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죠.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명받은 건 그들의 위기의식입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무기 하나하나가 실전적이죠. 우리 폴란드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우리에겐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저는 마테우시 중령의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설득력이 있었죠. 폴란드 국방부 기자회견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한국과의 방산 계약 체결식이 있는 날이었죠.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까? 취재진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점검하며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싶지는 않았죠. 드디어 계약 체결식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 180대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820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K9 자주포는 212문을 도입하고 460문을 추가 생산하며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18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총 1000대의 전차, 672문의 자주포라는 엄청난 규모였죠. 저는 서둘러 숫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번 계약의 특별한 점은 현지 생산입니다. 국방장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한국과 함께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옆자리의 폴란드 기자에게 귀띔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에요. K2 전차의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네요. 회견이 끝난 후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한 폴란드 장교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드디어 우리도 최신의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장병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쟁은 결국 장비만의 싸움이 아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싸움이니까요. 오후에는 폴란드 육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한국 기술진들이 정비 교육을 시작하고 있었죠. 보세요. 이렇게 쉽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K2 전차의 엔진룸을 열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정비병들의 눈이 반짝였죠. 저는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의 의구심 가득했던 제 모습과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유럽의 군사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까요? 옆에 있던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제는 폴란드까지.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녁 무렵 군 훈련장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폴란드 장병들이 K2 전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죠.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전차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병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죠. 기자님, 저희 부대는 6개월 후면 이 전차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그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한 나라의 안보와 젊은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대한 결정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바르샤바의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나는 과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베를린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신문사 건물에서는 이미 폴란드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죠. 요한, 자네가 직접 본 현장은 어땠나? 편집장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의 기동 훈련 장면, K9 자주포의 사격 테스트, 폴란드 장병들의 생생한 표정들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미 현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을 자국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편집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 국방부 관계자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취재했던 페터 슈미트 국장이었죠. 우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네요. 슈미트 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레오파르트 전차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독일군 현대화 사업에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죠. 폴란드의 요구를 단기간에 맞추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오후에는 라인메탈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웠죠. 우리는 경쟁력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3년 걸린다고 했던 물량을 그들은 1년 만에 납품하겠다고 하니 게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죠. 저는 독일 육군 교육사령부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한국 무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레오파르트는 수동장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현대전에서는 더 빠른 사격 속도가 요구되니까요. 저녁에는 베를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였죠. 우리는 이제 아시아의 방산 기술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전문가의 발언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다져진 그들의 기술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죠. 다음 날 독일 방산업체 연합회의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듯했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 임원의 발언이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생산시설 확충, 가격 경쟁력 제고, 기술 혁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방산 정책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유럽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이제 끝난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풍경이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어오고 있었고 우리는 그 바람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제 기사가 독일 언론에 실린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언론들이 연이어 취재를 요청해왔죠. 폴란드의 선택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한 동료 기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이어 폴란드까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 저는 다시 한번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이미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었죠. K9 자주포는 터키, 인도, 호주까지 수출되었고 FA-50 경공격기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방산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실전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합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허상이 아닌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야 했죠. 여기에 우리만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더해졌습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만이 아닌 수십 년간의 노력과 도전으로 이룬 성과에 대한 당당함이었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독일이나 미국의 것보다 앞서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전투체계, 무인 전투 차량, 차세대 전투기까지. 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죠. 우리가 개발한 무기들이 이제는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한국 방사청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뿌듯함이 묻어났죠.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 무기를 선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뤄낸 놀라운 성취 앞에서 저는 한 명의 기자로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나는 처음에 한국 무기의 성공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의 제목을 적어야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죠. 한국 무기 유럽의 새로운 선택이 되다 기술력과 신뢰로 일군 놀라운 성취의 기록.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 최고에 도전한 한민족의 자부심이었죠. 그들이 이뤄낸 성과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려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출입기자인 옛 동료였죠. 요한, 노르웨이도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나? 저는 급히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폴란드에서 끝나지 않고 있었죠. 노르웨이는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이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K9 자주포를 더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했죠. 아시아에서의 실적은 더 놀랍습니다. 한국 방산 전문가가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도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었고, 호주도 K9 자주포를 채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었죠. 중동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UAE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들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수출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이었죠. 폴란드에서 성공한 모델을 우리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국도 한국의 방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 국방부는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거예요. 방산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현재 협상 중인 계약만 수십조 원에 달하니까요. 제가 취재를 마무리할 무렵 또 하나의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유럽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 지도 앞에 섰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을 하나씩 표시해 보았죠. 그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제 루마니아까지.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기술력과 신뢰로 세계 방산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혁신과 도전 정신이다. 여러분, 한국이 이젠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도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견제도 많고 방해도 많겠지만 한국 방산이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날이 멀지 않은 듯 하네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지금까지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